순해서 그렇다고요? 네, 바로 다른 개들과 비교해 굉장히 온순하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개를 위한 우주복이 암컷용만 제작된 것은 암컷들이 수컷에 비해 더 온순했기 때문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라이카는 후보견들 가운데서도 가장 차분하게 강도 높은 우주비행 적응 훈련을 해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발됐던 겁니다. 선생님, 근데 라이카는 지구의 무사 귀환을 어떻게 잘 했나요? 못했죠. 네, 안타깝게도 라이카의 비행은 처음부터 편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당시에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이르게는 할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라이카가 실려있는 식량과 산소로 일주일 정도로 버틴 후 산소 결핍으로 자연스레 숨지기를 바랬죠. 하지만 온도 조절 장치가 손상되면서 캡슐 내 온도가 급상승했고 안타깝게도 라이카는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마 지금이라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요. 네, 5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이런 발사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축된 상황인데 가만히 있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네, 미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소련이 스푸트니크 1, 2호를 발사한 바로 그 해 1957년 12월 미국도 뱅가드라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Vanguard. 성공했나 보네. 그래도 같은 해네. 그러니까요. Dawn, December 4th, 1957. This is the time set to fire TB3. 무조건 해내라 그랬나 보다. 자존심 상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얼마나 떨릴까? 근데 올라가자마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아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이고. 아, 바로 그거였구나. 주저앉네. 뱅가드. 뱅가드는 발사한 지 2초 만에 로켓이 발사대에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벌어진 폭발 사고였죠. 좀 충격적이네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1958년 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57년에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예정에 없던 발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냥 천천히 하지. 아, 우리 여유로운 나라인데 너무 급하게 했다. 너무 의식했네. 미국은 뱅가드가 발사되는 12월 6일 언론을 모아놓고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는데 어떡해. 결과적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저 폭파 장면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다 보여진 건가요? 네, 그랬죠. 아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영상까지 남아있는데. 공개나 하지 말던가. 저게 제일 자존심 무너진 것 같아요. 뭐 늦게 발사하건 막 그거보다. 네, 이렇게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미국은 참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누구일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구예요? 국장님 아니세요? 이거 왠지 나사 국장님 같아. 뒤에 로켓 엄청 네. 많네. 바로 로켓 공학의 아버지, 로켓 천재로 불린 인물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가 없이는 미국의 우주 탐사 역사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우주 개발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켓 천재라 불리는 폰 브라운에게는 그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활약한 로켓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살상 무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특히 그가 탄생시킨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주로 벨기에하고 런던에
폭탄이 투하됐었는데요.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었습니다. 위협적이네. 그러니까 위력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하체가 없어요. 아유, 그분이 직접 개발한 걸 전쟁에서 쓴 거 몰랐네. 미국 법적만 알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쟁 썼던 로켓 직접 개발한 사람인 걸로 잘 못 배워가지고 좀 충격적이네요. 안 알려줬나 보네요. 그냥 나사 뭐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폰 브라운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1945년 4월 나치 독일의 폐쇄기 짙어지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곧 나치 독일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앞다투어 전쟁에서 활약한 나치 독일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포섭하려고 나섰는데요. 이때 폰 브라운이 자신의 로켓 개발팀과 함께 미국에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폰 브라운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나치 독일의 로켓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엄청 이득이겠네요. 네,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온 폰 브라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뭐 로켓 이제 로켓 개발하겠죠. 개발, 인공위성 띄우려고 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꼭 필요했던 것, 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일이었죠. 1958년 1월 31일 미국은 익스플로러, 탐험가란 이름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발사는 폰 브라운이 이전에 개발한 로켓을 개량해서 장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위성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인공위성으로 기록됐죠. 미국이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우주 탐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후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총감독하는 국가적 우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 1958년 10월 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본격화됐죠. 그러면 나사라는 기관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우주인이네, 진짜 실제. 아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 난 좀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살아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저 때는 아예 처음이잖아요. 그래.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와, 이거 이제 지구를 보는 진짜 모습.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냥 지구본 보는 느낌이겠죠.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유리 가가린은 지상에서 약 300km까지 올라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48분의 비행 후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부럽다. 성공했네요. 야 최초로 소련이 성공했어. 이럴 수가 없어요. 뭐든 1등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어 미국보다 여전히 앞서 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죠. 한참 앞섰는데 완전 한참 16분과 1시간 뭐 40분은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 사람은 그냥 영웅이 됐겠네,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Задание нашей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айор Гагарин. 그런데 사실 소련 정부는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비행을 떠나자마자 공군 중이었던 가가린을 소령으로 특진시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리 가가린은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고 결국 소련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특진의 힘입니다 이게. 내가 무조건 돌아가서 소령한다. 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면서 소련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에서도 미국을 앞질렀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61년 5월 미국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유리 가가린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들어봐야죠.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봐도 몰라요. 셰파드라고 써있네요. 초면입니다. 셰펄? 당시 37살의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마음 아파. 역시 아, 2등은 기억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2등을 기억 안 해줘. 2등은 잊혀지죠. 앨런 셰퍼드의 우주 비행은 1961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과는 고작 한 달 차이였습니다. T-minus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Liftoff. Liftoff.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은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역시 최초가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은 항상 소련보다 한 발 늦은 다소 씁쓸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우주로 보낸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달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앞선 경쟁에서 번번이 소련에서 밀린 미국은 달 탐사만큼은 꼭 소련을 앞질러 나가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건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였죠. 진짜 인기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961년 의회 연설을 통해 긴급한 국가적 필요라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들어봤다, 아폴로. 이와 더불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유명한 hard. 문장이죠.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라인 저거. 되게 당찬 포부시네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소련이 하고서 한 달 뒤에 해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와.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시간당 100km 속도로 운전해서 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5개월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지금까지 우주 탐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달에 간다는 건 그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걸 10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한 번에 안 될 텐데. 아니 이거 그래서 저기 아폴로를 계속 쏴서 되게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네. 실패를 많이 하고? 미국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1968년 12월 아폴로 8호를 쏘아 올려 유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8호구나, 8호.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We have commit. We have liftoff. We have cleared the sky.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폴로 8호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지구 전체를 바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이라는 거죠. 지구의 모습이네. 근데 저 푸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우주인이 직접 찍은 한 장의 지구 전체를 담은 최초의 사진들입니다. 우와, 우주 가고 싶다. 너무 멋있어요.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요. 저게 다라니까요? 아, 근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갔다 오세요. 네. 달 무사히 다녀오세요. 갔다 온 거 안 믿는 분이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믿어요. 믿는데 꼭 이분 안 믿는 분이에요. 아니, 음모론자예요. 믿어요. 음모론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외계인도 믿는데. 알겠어요. 이 사진들은 196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됐는데요.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 전쟁 등으로 우울한 한 해를 보낸 미국인들에게는 감동적인 새해 선물이 됐습니다. 난리 났겠지. 같은 날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인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와.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깃발 꽂는 거 그거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This extremely sharp, clear picture is coming to us from about 175,000 miles distance from Earth, presently about 48,000 miles from the Moon. It appears now that we have a view of Earth out the window. Okay, engine stop. ATA at a descent. Mode control both auto, descent engine command override off. Engine arm off. Port 13 is in. We copy you down, Eagle.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거죠.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1단계로 2025년까지 달 표면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근데 나사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시작하면서 아르테미스란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나사의 첫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명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최초로 여성 우주인의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만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총 3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새로운 발사체 시험과 발사체에 실려있는 오리온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에 성공했죠.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달 궤도에 진입했다 돌아오는 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1단계 마지막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에 우주 비행사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해서 얼음과 같은 달 자원의 채굴 가능성을 탐사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 그럼 갖고 오다가 녹으면 어떡해요? 말을 잘하겠죠. 아이스박스라면. 아이스박스 갖고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얼음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얼음을 들고 오고 싶으면 그냥 녹여서 가져와도 되겠죠.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나사 국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려 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달에? 네. 거주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달에 체류하기 위한 달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달을 향한 레이스는 시작된 거죠. 와. 야, 우주를 벌써부터 차지하려고? 먼저 우주 탐사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은 2025년 전후로 창어 6호와 창어 7호를 연이어 달로 보내는 한편 203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 탐사와 달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인도도 올해 6월 찬드라얀 3호를 발사해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야, 인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달 탐사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와, 7번째. 네. 다누리는 올해 달 표면의 형광 이미지 등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면서 달 탐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다누리호까지 성공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대단한 건데 이거. 낮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용산에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용산이요? 네, 용산 가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세계 뭐 정확히는요 세운상가였었습니다. 맞아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아니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후발주자인데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지 뭐 자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헬륨3와 히토류입니다. 뭐예요? 히토류? 네. 히토류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어디예요? 네? 세계사에. 그래요? 네. 먼저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 1g에는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헬륨3 1톤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 10조 원 이상이죠. 아, 진짜. 그런데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선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구나. 네. 이런 히토류가 달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09년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는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어? 달에서 얻은 물은 식수로 쓰거나 채소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생존에 활용하고 화성 등 더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을 비롯한 우주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죠. 아, 그럼요. 먼저 냅둬야지. 태양계 내 어딘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주 미생물이 지구에 의도치 않게 들어온다면 어떤 병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 떠 있는 활용되지 않는 모든 인공 물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사 로켓의 상단부, 오래된 인공위성, 부식이나 충돌로 인한 파편 등이 포함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은 초속 7에서 11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막 부딪히겠는데?
지름 1cm에 불과한 우주 쓰레기라도 지구 궤도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녹화 날인 오늘 예전에 쏘아졌던 미국의 위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고 수명을 다한 미국의 위성이 우리나라 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몰랐어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 탐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회인 동시에 자칫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뉴 스페이스의 시대에서 인류가 우주를 신대륙으로 삼아 역사에 남을 혁신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